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상당히 위험한 내용입니다. 바로 중국이 최근에 또다시 대규모 대만에 대한 무력 시위를 강행했습니다. 특히 제인20과 같은 스텔스 전투기와 중폭격기들이 대만 식별 방어 구역에 무단으로 진입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해협에 대한 상륙 작전까지도 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미국은 또 대만 해협을 미국 구축함, 그리고 미국 구축함뿐만 아니라 영국과 즉 나토 무력들이 이 군함들이 대만 해협을 통과시키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뭔가 이런 일들이 잦아지게 되면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극지전이, 즉 전면전, 미국과 나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미국과 나토를 한 축으로 한 이 군사력이 중국과 중국 본토와 전면전을 하진 않겠지만 이 대만 해협을 둘러싸고 국지전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미국 전문가들이 견해이고 중국 군사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대해서 미 합참의장이 청문회에 나와서 중국은 1년, 2년 내에 대만을 침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돈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 대만도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대만의 군사력도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만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대만을 침공한다,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한다면 중국 본토도 엄청난 손해를 입을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각오하고서라도 무력으로 침공해서 통일을 하겠다는 것이 바로 중국 공산당의 입장이고 시진핑 주석의 입장인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2027년까지는 대만을 통일하겠다고 합니다. 만에 하나 대만이 계속 독립을 주장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말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을 향한 무력 시위도 계속해서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국과 대만이 첨예한 군사적 대립을 강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미국이 대만을 어느 정도까지 방어하고 어느 정도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과연 미국은 우리 한미동맹처럼 대만하고도 군사동맹을 맺었는지 많은 분들은 아마 잘 모를 겁니다. 그러나 원조 조약은 맺었지만 상호방위 조약 같은 우리 한미동맹과 같은 완전한 군사동맹은 맺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대만을 어떤 국가가 침공을 한다면 도와줄 수 있는 정도의 동맹을 맺었지 우리 한미동맹처럼 미국이 공격을 받으면 우리 한국이 공격을 받은 거나 똑같이 취급을 하고 또 한국이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본토를 공격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참전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미국과 중국이 서로 대륙에 대한 즉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전개될 수 있는지 의심스럽게 보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서 점령한다는 것은 이거는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중국에 있는 제 친구들과 이야기해보면 대만을 우리가 먹자고 생각한다면 침공해서 하루아침에 대만을 침공하고 대만을 깔고 앉을 수 있다. 심지어 우리가 14억 인구가 대만을 돌려대고 소변만 봐도 대만이 가라앉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대만을 아주 우습게 알고 이야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대만과 중국이 점점 군사적 충돌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대만의 최신의 전투기들과 미사일들을 이미 팔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중단당했던 즉
중지했던 중국의 눈치를 보서 중지했던 이 미사일들을 이제는 수입 허가를 내주고 수출을 계약도 맺었습니다.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은 두말할 리 없죠. 그러나 중국의 그런 반발 따위는 미국 정부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중국과 대만이 첨예한 군사적 충돌 양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여 군사적 충돌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이 문제를 이야기 드리는 것은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과 대만이 전쟁에 일어난다면, 즉 중국이 먼저 대만을 침공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중국은 아마 미국을 이 한반도에 빗끌어 매두기 위해서 김정은에게 강력한 군사적 도발을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북한은 핵실험을 하면서 강력한 군사적 도발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심지어 태평양 연안에 핵실험을 하겠다고 합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해서 태평양 한가운데 떨구는 것도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노골적으로 말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은 바로 유엔 총회에 참여했던 이영호 외무상이었습니다. 이영호 전 외무상이죠. 이 이영호 전 외무상이 바로 유엔 총회에 참여했다 기자들의 질문에 다음번 핵실험은 태평양 한가운데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고 장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장군님의 지시, 위원장 동지의 지시만 있게 되면 언제든지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서슴지 않았던 것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군사력은 우리의 군사력과 대비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이 우리의 전력, 막강한 최신의 첨단 무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최신의 첨단 무기도 선제 공격 앞에는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이미 EMP탄이라는 전자기기를 무력화시키는 EMP탄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자체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러시아에서 수입했는지 중국의 기술로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만들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미국도 그렇게 보고 있고 중국도 이 북한이 EMP탄을 만드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위력적인 폭탄입니다. 이 폭탄 한 발이 떨어지면 모든 전자기기는 그야말로 암흑이 되고 전력장치도 모두 끊어져 나가는 그런 대단한 무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력장치가 끊기고 전기가 공급되지 않고 컴퓨터가 모두 날아나게 된다면 우리처럼 디지털화가 되어 있는 최첨단 디지털화가 되어 있는 우리 군사력은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책으로 지하에 또 다른 우리가 발전소를 만들어 놓고 국방용이라든가 아니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방어용 미사일과 같은 이런 미사일의 전력을 공급하는 시설은 저도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이런 것들이 북한이 실제 전력공사뿐만 아니라 비밀 전력 발전 설비들까지도 폭파시키게 된다면, 무용지물화시키게 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선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북한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항상 선제 공격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10분에서 20분간만 수천 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중거리 미사일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쏘는 기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북한이 단시일 내 순식간에 쏠 수 있는, 발사할 수 있는 대형 방사포도 그래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400km에서 600km 나가는 이 대형 방사포, 순식간에 수백 발을 날려버릴 수 있는 이 방사포, 이런 대형 방사포들이 우리 최첨단 비행기가 있는, 즉 F-35나 F-22, F-15, F-16K와 같은 이런 전투 비행기들이 있는 공항을
군 비행장들을 불의에 폭격해버린다면, 미사일로 폭격해버린다면 우리 비행기는 오도가도 못하고 뜨지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최첨단 비행기가 있고 우리가 최첨단 무기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북한이 소홀히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최첨단 기술보다 아날로그 시대의 북한식 군사력이 더 어떤 때는 힘을 발휘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2차 대전 때 일본의 가미가제 사건을 보았듯이 북한 군인들은 총폭탄이 돼서 싸우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입니다. 폭탄을 쥐고 그냥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또 이라크 전쟁에서 가장 많이 희생된 군인들이 전면전이라든가 종교견끼리 싸우다 희생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자살폭탄 공격에 의해서 더 많이 희생됐다는 것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120만이 폭탄을 쥐고 들어온다면 그거 막을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먹지 못하고 아무리 빼빼 말라서 정신 영양실조에 걸리고 키도 자그마하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만에 하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폭탄을 쥐고 그야말로 가미가지식으로 공격을 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위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사일뿐만 아니라 그래서 요새 북한 김정은은 정치 사상 교양적으로 모든 군인들을 철저히 준비시킬 때에 대한 이야기를 당중앙 전원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7월 1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중국 공산당, 특히 시진핑 주석은 자기들의 위상을 보여주고 그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 대통령들을 초청한다고 합니다. 특히 우호적인 국가, 동남아나 러시아 그리고 남미에 있는 중국의 우호적인 국가들은 대거 초청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한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마 김정은에게 내적으로 이미 초청장이 갔는지도 모릅니다. 원래 중국에서 이렇게 김정은에게 초청장을 간다면 특히 이번에 북한 주재 중국 대사나 중국 주재 북한 대사나 서로 장문의 글을 써서 노동신문에 그리고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에 기고했던 것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정말 마치도 언제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싸웠던 적이 있느냐 듯이 혈맹, 압록강 푸른 물이 영원하듯이 그 우정 그리고 불길 속에서 단련된 전투 속에서 단련된 중조 두 나라 인민들의 우정과 전투에 그리고 혁명적 동제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혈맹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말들을 장황하게 써놓은 북한 주재 중국 대사. 저는 대사가 이렇게까지 아부아첨을 하면서 김정은에게 아부하는 글을 노동신문에 게재한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장황하게 긴 글을 써서 올렸던 것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죠. 이렇게 지금 중국은 북한을 자기 편으로 완벽하게 들어오고 또 꼼짝달싹 못하게끔 틀어주려고 하는 것이 중국 공산당이고 시진핑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미국을 놀래우거나 미국의 군사적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전쟁은 아니더라도 미국을 깜짝 놀랄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전 세계에서 북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북한만이 죽기 살기로 미국과 싸우겠다고 하고 미국의 워싱턴이나 뉴욕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겠다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공개하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북한뿐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나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불보듯 뻔하게 한반도의 긴장을 그 어느 때보다도 격화시키고 그리고 한반도에 주둔한 미군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에 있는 군인들도 대만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북한이
잡아 빗끌어 매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두 대사가 이 북한 대사나 중국 대사가 한 이야기가, 그리고 혈맹이라는 만세까지 불렀던 그것이 바로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점점 더 중국에 가까워진 북한, 점점 더 북한을 멀리하지 않고 완벽하게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중국. 둘이 목적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뭐 이 두 나라,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살아남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이 살아남기 위한 목표를 향해서, 이 목적을 향해서 시진핑과 김정은이 서로 손을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